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드시 듣는 국어 이문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번에 치러진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선생님의 총평 아직 듣지 못한 학생들은 꼭 그거 먼저 수강하고 이 강의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등급컷 라인 1컷부터 5컷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아마 총평에서 얘기했다시피 새롭게 바뀌는 2028 수능 예시 문항과 유사한 이제 문항 배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여러분이 10월에만 한번 풀어보고 이번에 두 번째고 텀도 길었기 때문에 조금 바뀐 지문의 배열이나 문항 구성 방식이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위부터 15위까지 중에서 시험지 앞에서부터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훑어내려가면서 각 오답률이 높았던 영역별 문항을 해설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법 8번은 중세국어로서 기억 고경체언이 등장하면서 오답률 14위를 기록했는데요. 자, 보기를 보시면 중세국어의 단어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구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조사와 결합하는지 아니면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합한다면 어떤 의문적인 환경을 가진 조사랑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자, 다음은 결합하는 환경에 따른 구모의 형태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의문론적 이 형태의 알고리즘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사에 결합하지 않고 이 체언,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온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첫 번째 형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랑 결합한다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지 아니면 와로 시작하는 조사인지 아니면 자음도 아니고 모음 와도 아닌 기타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있어요.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예를 들면 도와 결합했을 때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와라고 하는 조사와 결합했을 때에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한 형태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주격조사랑 결합했을 때에는 두 번째 형태로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얘를 기억이 고경하는 체언이다 라고 해서 기억 고경 체언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말로는 기억이 첨가된다라고 해서 첨가를 우리 순우리말로 순화한 기억이 더 생기는 체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고경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언에서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형태를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체언에다가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고경이라고 용어화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구무라고 하는 것이 이라는 조사랑 결합을 했을 때 이 앞에 체언에서는 두 가지 형태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음이 탈락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음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 남은 미음은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럼 굼이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굼이라는 단어에 원래는 없었던 기억이 첨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굼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다음 이것이 다시 이어적기가 되어서 우리 지금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굼기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음절에 모음이 탈락한 뒤에 기억이 첨가가 되고 이것이 이어적기, 연철이 됐을 때 굼기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형태가 바뀌는 것을 기억 고경체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중세국어의 단어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나모라고 불렀다. 자, 이건 모음 조화가 양성 모음에다가 음성 모음이 결합하는 형태잖아요.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경우가 많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반드시 형태소 경계가 아니더라도 한 단어 내부에서도 이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모라고 예전에는 표기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인 나모 또는 남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기억고경체언의 또 다른 예시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 살펴보자. 자, 예문에서 기억은 나무와라고 하는 와라는 조사랑 결합이 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듯이 나무라는 형태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가라고 하는. 자, 요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혼동할 수 있겠지만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의 의문론적 이 형태는 이와 가가 있고 중세국어 때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죠. 이 가라는 주격조사는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한 그런 조사예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 그리고 자음 없는 이 그다음에 영 형태라는 세 가지의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었잖아. 이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을 봤다시피 이 이라고 하는 형태가 결합하면 와를 제외한 모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결합될 거지? 남기역이라는 형태가 결합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 의문어적 이형태 중에서 2가 선택될 거야. 따라서 이어적기를 하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오답률이 높았냐? 자, 많은 학생들이 2번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골랐어요. 이제 그 이유는 남해를 고른 학생들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호도 될 수 있고 남기역도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남호의 형태로 본인이 고정해서 생각을 한 뒤에 앞에 알고리즘의 구무의 사례를 무시하고 이 모음은 반모음이나 단모음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문어적 이형태 중에서 해당 내용이 결합한다는 것까지 성실하게 암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어적기를 해서 남외라고 선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문론적 이형태의 활용 양상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는 참 칭찬할 만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보기에서 두 가지의 이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로 이제 한정을 지은 건 앞의 사례랑 연결을 짓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독서로 가겠습니다. 독서는 12번 문제가 오답률 12를 기록했는데요. 45%의 수험생들이 오답을 골랐습니다. 자, 해당 내용 사회지문 읽어볼게요. 물품 매매 계약은 이렇게 시작을 해. 물품을 사고 파는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물품 매매를 약속하는 것이다. 개념 나와 있죠.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케이스가 나오네.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떨 때 매도인의 부담이고 어떨 때가 매수인의 부담인지를 분간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국내 얘기가 나오네.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어떨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자,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 물품을 매수인이 이미 수령했거나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지 또는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즉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는 매도인이 부담하는지 또 예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매수인이 부담하는지를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국제거래에서도 라고 하면서 여기는 국내 거래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가. 국제거래에서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유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니까 이하 CISG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위험 부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대. 그럼 마찬가지로 민법처럼 어떨 때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지가 지문에서 나올 거고 문제에서 당연히 내용 일치 불일치 또는 사례로 물어보겠죠. 자, 해당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자, 계약이 체결된 그런 시점부터 계약의 내용이 이행이 완료된 그 시점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얘들아. 거기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된다. 누구에서 누구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야 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것이 이전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책임 훼손되어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부담을 지게 된대요. 어떨 때? 위험이 이전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아직 매도인한테 있겠지.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 한번 볼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어떨까? 당연히 매수인이 지게 되겠지. 그러면 물건에 대한 대금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봐. 국제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되고 무엇은 있어야 되냐면 계약의 물품의 특정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고 팔 건지의 특정은 있어야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특정됐고 관행은 없지만 합의는 있든가
합의는 없는데 관행이 있고 또 물품이 특정이 안 됐든가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상 불만족하게 되면 해당 협약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별도의 합의나 관행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매매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럼 지금부터 뭐 얘기를 할 거냐면 매매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위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위험을 가지냐, 감수하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거라는 거야. 만약에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거래 유형이야. 뭐는 있고 뭐는 없어? 운송 의무는 있고 그런데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는 없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운송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럼 이 시점 이전에는 매도인에게 위험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운송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그것을 수령하고 청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야. 자,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나오네. 첫 번째, 마찬가지로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매도인이 이것을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까지도 있어. 그런 경우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냐? 물품이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그 시점을 바로 위험의 인도 시점이라고 보는 거지. 자, 국제거래에서는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륙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운송 포함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케이스를 이야기할 건가 보네. 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매매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는 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물품을 직접 수령, 그러니까 픽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물품을 수령해야 되는 경우가 곧 1번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케이스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수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가 된다? 위험이 인도되는 시점이 된다. 한편 하니까 흐름 바뀌었지. 그럼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올 거라는 거야. 원유, 천연가스, 예시가 나오네. 와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운송 중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이한 케이스도 나와서 네 번째 케이스야. 그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위험이 언제 이전되냐? 계약이 체결되는 그 즉시. 근데 그 계약은 보통 언제 이루어진다 했어? 운송 중이니까 운송 중 계약 체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위험 이전 시점을 네 가지 경우로 살펴봤어.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대. 그럼 새로운 내용 나왔네. 그럼 물품 부적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위험 이전 시점이 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 자, 계약 내용이나 법적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개념 나왔네. 계약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거야. 자, CISG에 따르면 물품 부적합과 위험 이전 시점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물품 부적합이 위험 시점 이전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는 거야. 뭐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물품 부적합이 위험 이전 시점 후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이 품질, 포장 등에서 계약에 합치하는지, 다시 말해 부적합하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적합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시점이 언제야? 수령 즉시. 이 수령이라는 거는 여기서처럼 직접 수령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온 두 가지 경우처럼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운송을 받아서.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과 관련해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자, 이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다시 보자면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이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잖아. 지문을 꼼꼼히 읽거나 확인하는 거야. 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끊어주자. 운송인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한다? 아니지. 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건 협약의 내용으로서 이미 그것이 성문화되어 있고 공문화되어 있는 거지 운송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이 흔하진 않지만 있다고 했어. 그럼 직접 수령한다고 했지? 그러면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도 될 수 있냐? 아니지. 이 CISG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별도의 특약이라든가 합의가 없어야 되고 관행이 없어야 되고 또 물품의 특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다음 3번,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마지막 4번째 케이스였지. 계약 체결 시점이 바로 위험 이전 시점이었다. 그대로 나와 있었어. 정답은 3번. 자, 4번,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2번째 케이스였어. 그러면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어떤 시점이었어? 운송인이 그것을 특정한 장소에서 건네받는 순간이었다고 했지. 그 다음,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품 부적합이 발생한 시점이 위헌 이전 시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관하지. 이것은 최초의 운반인, 운송인에게 전달된 시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읽을 때 애초에 경우를 잘 나눠놨다면 여러분이 물론 한 번에 기억 안 나서 더블 체크 해줘야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 차분하게 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 왜 틀리냐? 정보가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독해를 하니까 선택지에서 판별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어지는 문항은 동일한 지문의 13번 문항, 무려 오답률 2위를 기록해서 30%도 안 되는 수험생들만이 정답을 맞힌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례, 적용형 문제네요. 국제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메모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나와 있어. 그리고 물품 A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자, 그러면 특정한 물품이 특정이 됐네. 그래서 물품이 특정이 됐구나.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이런 관행이나 특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CISG를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계약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자, 우리가 지문에서 본 4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경우, 케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뒤에 당연히 문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냐? 해당 계약의 유형, 종류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이 바로 위험의 이전의 시점이라는 거지. B가 고용한 운송인이 있네요. B는 이제 매수인이야.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B가 고용한 운송인은 A에게 매도인에게 얘를 인도받아서 라고 했지. 그러면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이 물품을 인도받는 이 시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된다. 해당 계약 유형에서는. 자, B에게 운송했다. 운송 도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런 사유로 태풍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여서 물품이 훼손되었어. 그래서 거래에 지장이 생겼지. B는 이 제품을 수령한 직후 물품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네. 자, 그럼 여기서 B가 수령한 직후에 물품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아까 지문에서 이야기한 물품이 부적합하지 않은지라고 하는 그 매수인의 의무야. 매수인의 확인 의무로 다한 거야. 물품의 부적합 여부를 본 거죠. 근데 안 괜찮은 거지. 그래서 A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통지를 했어. A와 B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유형 4가지에 따른 위험 이전을 규정한 CISG의 내용을 따랐대. 자, 1번부터 볼게요. B가 발견한 훼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은 항상 누가 더 유리하다고 했어? 매수인이 더 유리하다고 했지. A보다 B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A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에 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인도받은 그 시점에 위험이 인수된 거지. 이전된 거지. B에게 운송한 시점이 아니야. 위험의 이전 시점이 잘못 서술되어 있어. 지문에서 찾을 수 있죠. 정답은 2번.
자, 3번. 태풍에 의한 침수로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야 되지. 왜? 이 위험이 이 시점에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에게 위험이 지금 있는 상태야?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상태야. 그럼 매수인이 지금 B잖아요. 그럼 B는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아무리 훼손된 물품을 받았더라도 그 위험이 본인에게 해당 시점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4번. 수령한 직후에 훼손을 확인했지. 그럼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는지, 즉 물품 부적합성을 확인할 의무를 다한 거죠.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위험 부담 주체는 A다. 맞죠? 왜냐? 아직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이전됐다고? A로부터 인도받은 운송인, 인도를 해주는 그 순간에 이전이 됐다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위험 부담 주체는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보기의 내용을 그냥 읽고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애초에 선택지 나올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항 가볼게요. 독서 중에서 16번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새로운 질문입니다. 물질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일까?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된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라고 이야기하네. 자, 물질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은 전자 친화도가 다르다. 자,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것의 개념이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야. 근데 그건 물질마다 상이하다고 했으니까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리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비닐은 끌어당기는 능력이 크잖아? 그럼 당연히 전자 친화도가 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비닐이 유리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잖아? 그러면 접촉면을 통해서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당연하겠지.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니까. 따라서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상황이 언제 일어난다? 접촉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자, 한쪽 물질에는 양의 표면 전하가, 다른 쪽에는 음의 표면 전하가 생긴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라고 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과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이 TNG에는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 했으니까 작동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각각 설명하겠지. 자, 먼저 수직 방식은 하면서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두 물질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분리되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자, 그림과 같이 하니까 그림하고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A와 전자 친화도가 작은 물질 B라고 했어. 거기에 전극을 붙여서 외부 도선으로 연결했다고 가정해보자. 1번처럼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전기적으로 어떠냐? 중성이다. 그리고 두 물질 사이에 전위차가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 겉에서 바깥에서 오는 힘이, 외부 힘이 가해져서 두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물질의 아까 말했다시피 전자 친화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접촉면을 통해서 전자 친화도가 작은 B에서 큰 A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접촉면에 서로 반대 부호의 표면 전하가 형성이 된대. 전자 친화도가 A가 훨씬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A 부분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여기는 음전하가 형성되고 여기는 양전하가 형성되는 표면 전하가 이제 있다는 거야. 1번 케이스는 분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2번 케이스는 접촉한 거지. 근데 이렇게 분리되고 접촉되는 것이 왜 상태 변화가 일어났냐고 하면 외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압축이 가해졌다는 얘기인 거지. 얘네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두 개를 붙였거나 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 형성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은 서로 같다. 그리고 전하의 분포는 평형을 이루고 두 물질이 접촉해 있으므로 뭐가 없냐면 전위차가 없다. 다시 말해 전기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자, 요 두 경우 모두 다 뭘 유지하냐면 전기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 그럼 당연히 3번도 설명해 나가겠지? 그래서 3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력이 존재했었는데 외력이 사라지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접촉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된대. 어떤 경우냐면 외력이 사라지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외력이라고 하는 게 압축의 방향이 해당 사항이었으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진동하던 힘이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접촉할 일이 없게 될 수 있겠지. 그런 것을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표면 전하 사이의 거리 변화로 인해 두 물질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해. 중요하지. 자, 아까까지는 계속해서 전이차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두 물질의 거리 차이로 인해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기적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는 거야. 자, A와 B는 각각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서 A에서 B로 이동하여 라고 하잖아.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한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양의 값으로 측정된대. 근데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는 B에서 어디로 흐른다? A로 흐른다. 양의 값으로 측정된다.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 얘들아.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동한다고. 외부 도선을 통해서.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역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얼마나 전류가 이동했는지가 양의 값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이와 같이 접촉이 진행되면 했으니까 이게 순환 구조네.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갔다가 다시 3번에서 2번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분리됐다가 접촉되는 거야. 그러면 이 최초의 분리 접촉에서의 움직임과 이 두 번째 분리, 첫 번째 분리 이후에 두 번째 접촉이라고 하는 건 다르겠지. 그러면은 이 2단계에서의 접촉과 그리고 4단계에서 접촉은 뭐가 다를까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접촉이 진행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전자의 이동 방향도 반전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아까는 전자가 이쪽으로 왔었잖아. 다시 붙으면 또 전자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역방향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 과정에서는 전류가 음의 값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양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했네. 이러한 접촉 분리 과정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반복돼. 2, 3, 2, 3.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형태의 전류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로 생기는구나. 여기까지가 수직 방식이었어. 한편 하면서 흐름 바뀌죠.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네. 그러면 접촉한 상태에서니까 분리가 되는 과정이 없나 봐. 그러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자, 마찬가지로 전자 친화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을 하게 되면 표면 전하가 형성되겠지. 전기 친화도가 큰 쪽은 당연히 표면 전하를 가지게 될 거야. 한 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면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이 상이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 해당 방식에서는 그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A랑 B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A랑 B가 접촉이 되어 있어. 근데 아까 수직 방식이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수평 슬라이딩 방식이니까 A하고 B가 있을 때 뭐가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밑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해보자, B가. 그러면 당연히 접촉 면적이 이만큼 큰 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접촉 면적이 줄어들 때 접촉하지 않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표면 전하는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룰 전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A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붙었을 때 이쪽에는 음이 형성될 거고 여기는 양이 형성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음이, 여기는 양이야. 근데 문제는 접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룰 전하가 없어. 여기 양 이렇게 올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전이차라는 것이 발생해서 전기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전이차가 없지. 두 물질이 접촉해 있기도 하고 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평형이 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전이차를 줄여서 전기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는 마찬가지로 이 둘이 연결한 외부 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이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지금 A가 전자 친화도가 B보다 큰 케이스라는 셈을 가정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이동할 때는 이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지. 근데 전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역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후 줄어들던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하니까 이것도 순환 과정이구나.
그럼 이쪽으로 오잖아?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반전이 돼. 그래서 여기에 외부도선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외부도선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슬라이딩이 됐음으로 인해서 A에서 B로 이동했던 전자가 다시 어디로 가겠어? A로 가겠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해당 방향이 될 거 아니야. 역방향이 된다는 거, 반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접촉에 관련된 기계적 움직임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것은 수직 방식이든 슬라이딩 방식이든 얘가 물리적으로 위아래든 옆으로든 움직이잖아.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전자 이동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계래. 그 성능을 올려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핵심이냐? 유효 접촉 면적이라는 걸 늘리는 것이 중요하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면으로 보이는 물체도 미세하게 보면은 표면에 존재하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뭐 콘크리트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경우가 있잖아. 유리 같지가 않잖아, 그거는. 그래서 일부 지점만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접촉 면적이 들어있는 경우지. 따라서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를 갖는 관형절이 꾸며줘.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해? 미세한 나노 패턴. 아주 세밀하게 높낮이가 유사하게 맞추는 거지. 그걸 맞는다면 실제로 만나는 접촉점, 이게 뭐다? 유효 접촉 면적이라고 하는 걸 늘릴 수 있어. 근데 얘를 왜 늘려야 돼? 결국에 뭐 하기 위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 가의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나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냐? 주관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유로 적절한 걸 물어봤다면 추론형 문항이잖아? 그러면 읽어내려가면서 뭐가 적절한지 찾는 게 아니라 선택지 보지 말고 지문만 봐서 내가 정답을 마치 주관식으로 답변하듯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관식처럼. 그럼 뭐다? 유효 접촉 면적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 거 아니야? 그러면 1번이지. 유효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 표면 전하가 더 많이 형성돼가지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 다시 말해 성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 없죠. 보더라도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미세한 나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형성되느냐? 아니지. 나노 패턴이 형성이 되어야지 접촉점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평가원이 잘 쓰는 이 선후관계, 인과관계 역전을 교육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유효 접촉 면적이 같다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린 늘리는 거야. 그리고 접촉하지 않게 되는 부분의 표면 전하가 더 많은? 아니지. 접촉하지 않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접촉하는 부분 늘림으로써 전기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높낮이 차이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주관식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서 17번 문제도 오답률 6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 적용형 문제예요.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를 만들어 전류를 측정한 실험이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비닐과 유리에 전극을 붙이고 중심부를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여서 바람이 불면 두 물질이 마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마찰해서 접촉하게 되는 거지. 자, 고정되어 있는 유리와 달리 비닐은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 했으니까 이제 굳이 뭐 적자면 여기가 바람개비지. 이 둘 중에 뭐가 유리고 뭐가 비닐인지 모르겠지만 유리는 고정되어 있고 비닐은 회전한다라는 정보를 알면 되겠지. 그랬을 때 처음에 불지 않았다가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지 마찰이 되는 거잖아. 바람도 곧 외력이거든요. 그러면 불지 않던 바람이라고 할 때는 얘네 둘이 분리돼 있는 거지. 유리하고 비닐이라는 물질이. 그런데 약하게 불기 시작해서 5분이 지나다 세게 불었고 또 바람개비는 더 빠르게 회전했고 10분이 지나니까 방향이 바뀌었대. 그럼 처음에는 안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5분 지나니까 세게 불었다가 나중에 10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요 정도 알 수가 있어. 측정을 마치고 이번에는 비닐을 구리로 대체해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대. 근데 구리의 전자친화도, 자, 전자친화도 나오네요. 자, 비닐보다 작고 유리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 바람이 불지 않을 때라고 했지. 비닐과 유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자,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접촉을 했대요, 지금. 비닐이 팔랑거리니까 그럴 수 있지.
비닐에는 음의 표면 전하가 있겠고, 근데 이러려면 비닐이 뭐가 높아야 돼? 전자친화도가 높아야 돼. 근데 지문의 마지막 줄에 보기에 제시된 걸 보면 비닐이 유리보다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지? 유리에는 양의 표면 전하가 형성되지만까지는 맞아. 근데 전류는 측정되지 않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류 측정되지 않겠지. 자, 그 다음 바람이 아직 불질 않을 때니까 2번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이차가 발생하고 끊어주자. 자,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비닐하고 유리가 맞닿아 떨어졌다가 하면서 전이차, 전기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외부 도선을 통해서 비닐에서 유리 쪽으로 이동하는 전자들이 있어. 근데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전이차가 발생을 했으면. 그럼 분리가 됐으면 아까 처음 분리됐을 땐 양의 값으로 측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의 값의 전류 맞아. 그리고 이동 방향도 생각해 볼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야. 전류랑 달라.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A랑 B라고 했잖아. 그럼 그림에서 봤던 것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이 유리 비닐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유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닐에서 유리 쪽으로 이동하겠지. 왜냐하면 처음에 비닐에 전자친화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음전하가 가 있었는데 그것이 접촉해 있을 때는 전기적 평형 상태가 깨지지 않았다가 분리가 되면서 이것이 전기적 평형 상태가 무너졌으니까 중성을 이루려고 하는 물질의 성질 때문에 당연히 외부 도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될 거야. 이동이 되게 될 거야. 적절한 선택지. 3번. 5분이 지나서 더 빠르게 회전하면 접촉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빠르게 반복되어서 자, 이게 뭐 수평일 수도 있지만 수직일 수도 있잖아요. 슬라이딩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는데 접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붙었다 떨어졌다 파닥파닥 거리잖아.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빠르게 반복되겠지. 그러면 붙을 때는 이것이 역방향이었다가 분리되면 또 다시 역방향이었다가 반전. 전하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전환되는 주기. 자, 4번. 10분이 지나서 바람개비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 돌고 있는 동안에 끊어줘. 이때도 회전 방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부냐 안 부냐랑 무관하게 접촉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비닐의 표면 전하 부호와 유리의 표면 전하 부호가 서로 바뀌겠군 했는데 표면 전하 부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자친화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닐이 항상 유리가 항상 양일 수밖에 없어. 접촉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5번. 이번에는 구리와 유리로 만든 것을 이야기해 볼 거야. 구리와 유리. 자, 그러면 이 접촉면을 통해서 유리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한 전하가까지 끊어줘. 그러면 접촉됐을 때는 당연히 이 전자친화도에 따라서 이 유리가 구리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런데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서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겠군.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서 두 물질이 접촉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외부 도선에 따라서 방향이 반전되면서 전자가 계속해서 이동할 거야. 전류의 방향은 그 역방향이 될 거고. 따라서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사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지문에 나왔던 해당 그림, A, B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래프를 설명해 주잖아. 그럼 반드시 그 그림과 그래프랑 같이 보면서 글을 대조해 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례가 나왔을 때도 매끄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 21번 문제, 오답률 3위를 기록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통합 지문이죠. 생명중심윤리라는 것이 나와요. 자, 생명중심윤리가 무엇이냐?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대. 자, 생명중심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가 있냐면 테일러가 있어. 개별 생명체가 자기의 보전, 성장, 번식 같은 것들을 좇는 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고 개별 생명체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선이라는 것을 갖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대. 자, 테일러는 자신이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개별 생명체가 선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연결하면 개별 생명체는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대. 그러면 당연히 뒤에 이어질 내용은 객관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존재에게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주관적인 믿음 또는 견해라고 볼 수 있겠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해버려. 이는 주관적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의의야. 자, 테일러는 선이라는 게 주관적이지 않다고 말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선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음 읽을 때.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고유의 가치인 선이 있는 존재다라고 본다는 거야. 자,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 다시 말해서 선이 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적절하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 이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거야. 선은 객관적이야. 생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가 있어. 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자, 선이 있는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네. 그래서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고 했어, 얘들아. 관형절이 꾸며주잖아.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래. 그럼 이제부터 테일러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인간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인간을 뭐라고 바꿔서 이해하면 돼? 도덕적 행위자구나.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을 해야 돼. 왜? 아까 얘기한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개별 생명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자,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 아까 우리가 문단 시작할 때 처음에 생명 중심 윤리라고 시작했지. 이 생명 중심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 존중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러한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4가지의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침해, 불간섭, 성실, 그리고 보상적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씩 설명하겠지. 자, 먼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딱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구나.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라고 테일러는 보는구나. 자, 먼저 불침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야. 그러나 했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을 불침의 의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내가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도 방지해야 될 적극적인 의무는 없으니까 불침의 의무는 굳이 말하자면 소극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불간섭 의무는 그럼 무엇이냐? 간섭하지 말라는 거겠지. 근데 인간이 개별 생명체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걸로는 포획하거나 아니면 영양을 섭취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예를 들면 동물이 다른 동물 잡아먹거나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영양분 빨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성실의 의무는 지금 나열되고 있어야 되라. 병렬적 구조야. 그 대상을 야생동물로 국한했대. 그러니까 야생이 아닌 동물이거나 아니면 식물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가 해당되지 않는다? 성실의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 총이나 덫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과 같이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하는 것. 이 기만과 배반이라는 게 뭐냐? 사냥이나 낚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생명체한테 피해를 준 인간은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앞에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잖아? 그러면 다른 생명체와 인간 간의 도덕적인 균형이 복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둥지를 파괴했어. 그러면 둥지를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4가지 의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의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한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불침해가 가장 우선된대.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있잖아. 3가지 의무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한시적이지 않은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전제 조건이 필요해. 이 전제가 있을 때 보상적 정의가 성실보다 우선되고 그것이 불간섭보다 우선되는데 여기는 변동이 없거든? 근데 여기는 전제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다 지켜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지켜야 돼? 그럼 2순위라는 거야. 게다가 이 경우에 피해가 영속적이야. 일시적이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또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나 지문 보겠습니다. 생태 중심 윤리라고 나오네. 아까는 우리가 생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생태 중심이니까 지금부터 읽을 때는요. 아까는 첫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두 번째 지문이니까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생태계 특성에 근거하여서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생명 중심 윤리는 뭐였냐면 생명체만이 도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 했으니까 무생물의 포함 여부가 다르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이렇게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레오폴드가 있어.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 차이점이네. 아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개별 생명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가지문에서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중요하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한대.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따로 보지 않는 거야. 총체에서만 봐야 된다는 거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잖아? 그러면 생태계의 온전함을 해치게 되니까 그 동물을 선별해 죽일 의무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아까 우리 가지문에서 뭐라고 했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 윤리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가 아니라 전체주의 윤리다라는 거지. 전체주의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보다 더 크다.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늑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설명을 포함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들을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다라고 바라보네요. 생태계는 독립된 존재라고 본대.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대. 이에 따른다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가져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레오폴드 입장이래. 자, 이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중심 윤리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지?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 않잖아? 무생물로 보잖아? 따라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 실제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의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세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나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생태 중심 윤리잖아? 그럼 얘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에 대해서 생태 중심 윤리를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관영절로서 파시즘, 전체주의 제국주의와 논리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 지문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갈 거야. 21번. 레오폴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래. 자,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 예를 들면 동물이겠지. 걔네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레오폴드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 테일러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다 그랬어. 생물학적 증거를 가진 객관적인 거라고 해서 스스로 선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조차도 당연히 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명체 전체이기 때문에 식물 역시나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거야. 레오폴드는요, 생태계 전체라고 했으니까 무생물까지도 당연히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겠지. 자, 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는 동의하겠지. 무생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개별 개체가 중요하다고 한 생명중심 윤리학이니까. 하지만 레오폴도는 생태중심 윤리학이니까 무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생태계까지도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 22번 가볼게요. 자, 요거 사례 적용이에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땡땡지방 환경청이 있는데
하천변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이 A를, 자, 지금 생태계 나왔고요. 그리고 개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네. 그러면 이 환경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A를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어. 그러면 당연히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를 개체라고 하는 식물 A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태 중심 윤리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까지 됐지? 자, A는 하천변을 따라서 덩굴 형태로 자라서 갈대, 억새뿐만 아니라 큰 나무에 생육을 줘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대요. 자, 테일러는 A로 인해서 다른 식물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인간이 이를 방지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겠지. 왜냐하면 이러한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지. 자, 그 다음 테일러는 A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생명체를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배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뭐에 국한된다고 했지? 야생동물에 국한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레오폴드는 A가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생태계에 해가 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봐서 제거해야 된다고 보겠죠. 4번 안전과 균형을 고려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고 5번 테일러는 생태계가 무생물이니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레오폴드는 그러하다.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가치를 독자적으로 갖는다라고 보겠죠. 내용 일치와 이 사례 적용이 합쳐진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26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게 독서와 작문이 합쳐져 있는 거야. 가에 이제 예산이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한 정의, 예산의 편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가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가를 학생이 읽었어. 나도 읽었어. 그리고 건의문을 이제 쓴 거야. 자,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나지문에 보면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 있어. 그리고 이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 다를 읽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이없게 오답률 위에 랭크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자, 내가 어떤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됐는지 의도가 나오네. 그리고 본인 신분을 밝혔어, 이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인 점을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 건의사항과 동일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인근 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어. 그다음 마지막에 건의 방안이 채택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내가 바라는 바도 이야기하고 있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의하는 글에서는 서론과 본론과 당연히 결론이 있는 3단 구성인데 서론에는 의도가 나와 있어야 되고 문제 상황을 설명해야 돼.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걸 언급하고 여기에 대한 재반박도 드러낼 수 있어. 결론에는 건의를 수용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를 밝힐 수가 있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니지? 읽으면서 다 확인을 했어. 그런데 5번과 이제 4번이 좀 선택률이 높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5번을 골랐겠지. 그런데 두 가지 선택지를 보면요.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인근 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못 읽은 거야. 읽을 게 많다 보니까 놓친 거야. 굉장히 어이없는 실수예요. 근데 만약에 5번 선택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틀린 답안이었다면 4번 고르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을 거야. 근데 5번에서 여러분이 뭐가 또 좀 헷갈렸냐? 학생 참여 예산 제도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 맞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 기대 효과 이제 결론에 나오는 부분이잖아. 결론 다시 한번 볼까? 자,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내 수용이, 건의가 수용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냐?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 그 다음이 수용된다면 기대되는 효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민주 시민 의식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제시한 거야. 여기까지가 효과고 마지막은 상투적으로 그냥 넣은 거야. 그러니까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파생되는 것이 효과인 거지. 이 예산제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5번 선택지를 고른 친구들은 4번을 고른 친구들은 5번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과로 제시한다라고 했으면 진짜 그 지문 내용을 해당 결론 부분을 마지막 문단을 보고 정말 그런가? 라고 확인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꼼꼼함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 아마 앞에서 계속 어려운 이 독서 지문을 풀다가 뒤에 쉬운 장문이 나와버리니까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좀 만만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똑같이 배점은 2점이니까 아깝잖아. 여러분 꼼꼼한 자세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문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34번이 오답률 9위를 기록했는데요. 가나다 갈래복합형 지문이었어요. 자, 가 지문에는 우리 댄동어미 화전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내가 팔자, 내 운명이라고 하죠. 내 운명 생긴 대로 그리고 내 고생이 나를 이끄는 대로 좋은 일도 그것뿐이고 잘못된 일도 그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여기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각각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인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그른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조의 기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춘3월이라고 했으니까 봄이고 3월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나오네요. 호 시절할 때 호는 좋을 호자야. 그러니까 봄이니까 꽃도 만개하고 그리고 예전에 고전문학은 다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4월쯤 이제 뭐 벚꽃이나 진달래꽃 같은 것들이 필 때죠. 화전놀이 왔거들랑. 자, 화전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녀자들, 여성들이 보통은 바깥 출입이 어렵고 이렇게 집안에만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화전놀이를 하면 1년에 한 번 딱 한 4월쯤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에 이제 소풍을 가서 그 꽃을 따다가 그것을 이제 부침개처럼 찹쌀 반죽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꽃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 집안일이라든가 농사일 같은 등등의 여러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제 여자들이 하루 동안 이제 마음껏 이제 놀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꽃빛은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는데요. 그래서 여기 또 대꾸법이야, 얘들아. 대꾸법. 그리고 여기 꽃빛은 시각적인 이미지, 새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여사로 보며가 어휘풀이 보면은 보통 일처럼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라는 뜻으로 예사로, 그러니까 보통 일로 보면이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밝은 달도 보통 일처럼 보고 맑은 바람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각이 있고 또 여기에 촉각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풍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화전을 왔잖아. 여자들끼리 서로 웃고 우리 놀아보자. 사람의 눈이 참 이상한 게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태도 때문에 아무리 예쁜 꽃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라고 하면서 귀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그러니까 새소리 그냥 들으면은 아름다운 소리거든? 그런데 내 듣는 귀,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슬픈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마음 심자가 제일이다, 최고다,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도 저절로 피는 거고 새도 그냥 보통 새로 우는 거 아니겠느냐. 아름다운 것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슬프게 괜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은 다 마음가짐과 태도로부터 비롯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고 있어. 달은 매번 밝은 것이고 바람은 일상적으로 부는 거야. 마음만 예사, 태평하잖아? 그러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눈 나왔고 귀 나왔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괜찮으면 멀쩡한 일들을 보고 듣고 예사로 여기면 고생될 일이 별로 없다. 예사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고생이라고 너무 생각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큰 따옴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댄동어미라는 제목에 나오는 댄동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 댄 아이라는 뜻이에요. 화상을 입은.
그러면 된동어미는 사고를 입은 아이를 둔 엄마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엄마가 이제 그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에 이런 게 있거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병에 걸려 일찍 죽어서 둘째 남편이랑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 또 바람이 나서 셋째 남편은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또 물난리에 휩쓸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기구한 팔자를 겪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이 나가지고 집에 남편은 죽고 이 하나뿐인 아이는 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형체가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쓰럽게 변했단 말이야. 그렇게 기구한 일을 겪은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청춘 과부가 등장하거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여자가 슬퍼하고 이 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니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딱 해주는 거지. 야, 마음 먹게 달렸어, 모든 일은. 물론 이런 배경 지식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앉아서 막 울고 있던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 청춘 과부가 크게 활짝 깨달았다는 거야. 이 언니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 거야. 된동어미 말을 들으니 말씀마다 다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서 이리저리 붙여보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심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정서야. 근심과 걱정과 시름이 있으니까 이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일 거야. 근데 이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실처럼 풀어낼 수 있고 전처럼 붙일 수 있는 질량을 가진 대상처럼 묘사했으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는 표현 기법이 쓰인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팔청춘 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마치 16살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봄춘자처럼 붙이고 싶다. 그럼 내 마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것도 부침개처럼 붙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꽃다운 인의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그러니까 다 붙이재. 전 붙이듯이. 잊어버리재.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붙여두고라고 이야기하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숨이라는 걸 붙여준대.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이 있는데 우는 새가 가져갔으면 좋겠대.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서름, 근심, 수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웃어보고 씻어보고 남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태도의 전환이 일어났어. 굽이굽이 깊은 서름을 그 말씀에 술술 풀렸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서름이 된동어미 말 덕분에 풀렸어.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슬슬 녹네. 그럼 여기도 눈도 시련의 이미지, 그리고 녹는다라고 하는 게 시름이 해소됐다라는 얘기지. 자네 말은, 여기서 자네는 된동어미를 얘기하지. 봄춘자고 은유법. 내 생각은 꽃화자야. 은유랑 대꾸가 쓰였지. 너는 봄이고 나는 꽃이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너를 만난 나고 나를 만난 너야 라고 하면서 여기도 대꾸법이 있지. 좋으시고 영탄법. 그래서 여자들끼리의 위로와 유대, 공감 같은 걸 보여줘.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이다? 청춘 과부의 말이다. 그러면 화자가 2명 이상 등장하네. 이런 걸 대화체 중에서도 시에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방향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2명의 화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가를 읽었어. 자, 이제 나를 또 볼게요. 나는 자경이라고 하는 연시조예요. 이때 자경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경 할 때 이 경은 또 거울경자야. 2개는 다른 거야. 여기는 경계하다, 여기는 거울이니까 동음의어죠. 밝은 거울이야. 이 밝다라는 건 해와 달이 같이 있는 거를 밝을 명자라고 합니다. 명경에 때가 끼거든 값을 주고 닦을 줄.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더러워지면은 거울 장수한테 돈 내고 전문 세척가한테 맡긴단 말이야. 그런 줄을 아이 어른 없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 그래서 알지만은 했어. 그럼 여기는 지금 대조야. 무엇은 아는데 무엇은 모른다라고 하니까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값없이 돈을 내지 않고도 값, 닦을 명덕을. 자, 그러면 여기서 값을 주는 것과 값을 줄 필요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조의 의미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대조, 여기도 대조. 값없이 닦을 명덕이라는 게 있어. 밝은 덕이란 뜻이지. 사람들이 그거를 왜 닦은 줄을 모르냐 이거야. 영탄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야. 아, 안타깝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
이런 물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해. 돈을 내면서까지. 하지만 왜 이런 정신적인 가치는 돈도 들지 않는데 마음 수양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수. 성의관이라는 곳을 돌아들어서 팔덕문이라는 곳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팔덕문은 8개의 덕이라는 문이란 뜻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풀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인의, 예지, 효, 재, 충, 신과 같은 유교적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연시저다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일수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럼 뭐랑 유사한 시어냐면 명덕과 유사한 시어라고 보면 되겠지. 덕이라고 하는 한자가 동일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크나큰 하나의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이러는 거야. 그럼 곧다라는 것에서 역접이니까 마찬가지로 대비된 내용이 종장에 나오겠지? 그러면 크나큰 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팔덕이라는 것을 수양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을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행로. 그것이 넓고 곧지만 어찌 종일, 자, 시조는 원래 종장처등보가 삼음절이어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인이 오도가도 안 하는 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사음보 끊을 때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끊어줄 수도 있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찌 종일 행인, 오가는 사람이 오도가도 안 하는 것이냐? 서리법.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좀 걸어. 다시 말해 팔덕을 지키는 삶을 살아. 명덕을 수양하는 삶을 살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행인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 어른들이 되는 거지. 거울은 돈 주고 닦을 줄 알면서 마음은 닦을 줄 모르는 사람들. 자, 삼수를 보겠습니다. 구인산이라는 산에 긴 소나무가 있어. 걔를 베어서 제세주를 만들어냈대. 여기서 제세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세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나라를 구할, 세상을 구할 어진 인재를 제세현이라고 하잖아. 주가 배주자야. 그리고 소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할 배야.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지. 이거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기에 다 주어진 내용이니까.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고 하였더니 했는데 못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또 중장과 종장의 대비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행인은 길을 잃었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고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팔덕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앞을 걷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명덕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비판의 대상.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다 내가 인도해 주려고 했어. 명덕을 닦을 수 있게, 팔덕을 지킬 수 있게. 그렇지만 사공도 못나서 저무는 강가에 버렸도다. 영탄. 저무는 하강적 이미지. 강가에 버렸대. 무엇을? 제세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태워주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대. 그 이유는 뭐야? 사공이 못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사공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화자. 왜냐하면 배를 만든 사람이니까 뱃사공은 화자겠지? 그래서 나도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교화할 힘이 없구나.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박인로의 자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다작품도 봐야 되겠죠? 자, 다작품의 제목을 좀 봐주면 호의오잠이라고 되었어요. 효의오잠. 자, 부구공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지난번 밖에서 논일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길래 뱀은 보통 부정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쓰이거든. 고전문학에서 관습적인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뱀이 아닌 줄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 말 신경 안 썼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불렀어. 좋은 거. 보통 왕을 의미하죠. 근데 돌아보고 내가 용도 아니야. 근데 나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문장구조상 대꾸법이 드러나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리고 대비적인 소재가 드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댄동어미 화전가랑 동일하네. 그리고 나 작품에서도 자경에 화자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 대조시켰지. 거울 닦는 거랑 자기 마음 안 닦는 거 대조시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표현상의 특징에서 문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자,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서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서리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 잘났다, 너 용이다, 너 못났다, 너 뱀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거기 휘둘려야 돼?
안 휘둘린다. 우선 내 말 들어봐. 지금 사람들이 나를 군자라고 불러도 내가 군자라고 결정할 수 없고 남들이 나보고 너 소인이야 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꾸와 대비를 쓰고 있네요.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으면 어차피 군자라고 기뻐할 것도 없고 소인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설이 없다.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겠지. 반면에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설이법.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군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군자라 보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 나를 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똑같이 대꾸법이네? 그럼 얘들아 이때는 힘 빼고 읽으면 돼. 대충 읽어.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를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서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짓이오. 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 바로 지혜. 부구공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어. 지혜를 추구하려면 휩쓸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거야. 선문자가 물어봐. 여기도 대화의 형식이네.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인지 넌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말이야? 이건 서리법이 아니라 질문이지. 문답법이지. 부구공이 대답했다. 있다. 나를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군자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라고 이야기하네. 여기도 서리법이거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뜻이야. 기뻐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케이스는 뭐야? 군자가 날 군자라고 해줄 때. 왜냐하면 그 평가는 진짜라는 거야. 한편 나를 소인이라고 평가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서리법. 다시 말해 기뻐한다는 거야. 왜? 소인이라고 하는데 왜 기뻐하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소인이기 때문에 올바로 된 시비를 가리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 사람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나는 소인이 아니다. 의 생각이 이르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반대로 이제 가볼게. 누군가가 나를 군자라고 평가했는데 그 사람이 소인이야. 그럼 이 사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 왜? 아, 내가 군자가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나를 소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정말 군자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시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소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그러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계속 반복하네. 내가 근심하는 건 여기에 있을 따름이요. 자, 지금 질문했잖아. 내가 뭘 기뻐하고 뭘 근심하는지 대답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어째서 그러한가?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하지? 군자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다.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 군자가 나를 마음으로 허락해서 칭찬하는지 그러면 내가 군자고 그렇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는 거야. 내가 어찌 그 군자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없다. 허여하지 않고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걸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계속 동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략 이후에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한테 있다. 남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냐? 없다. 그렇긴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 또 선하지 않은, 다시 말해 악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기뻐해도 좋다라는 거야. 자, 또 기뻐하는 거 나열돼 있네.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건 기뻐한 거야. 그리고 반대로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 또는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근심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밖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근본은 나에게 있어. 안에 있어. 하지만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밖에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지. 남들의 말에 너무 판단에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남들의 판단과 평가를 잘 골라서 새겨들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선문자라는 사람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며 말했어. 의태여. 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보지 못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대화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자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아, 나랑 말 통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았다. 근데 지금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는 내 선생님이야. 네가 나보다 낫다. 겸손으로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대화 문답을 통해서 이 대상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여기까지 다 읽었어. 자, 그럼 34번 문제.
공통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 거 맞고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지. 바람직한 삶의 태도도 맞죠. 나머지 답이 될 수가 없지. 자, 이런 문제의 특징, 표현상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오답률 상위에 랭크가 돼 있잖아. 그런데 틀린 선택지별의 그 선택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쏠려서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기보다는 다 조금씩 선택률이 있어.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표현상의 특징의 개념화에 대한 숙지랑 지문에서 그 표현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작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여러 번 더블 체크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귀찮거나 습관이 안 돼 있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노력으로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도 이어서 볼게요. 나가 자경이라고 했잖아. 나와 세상에 대한 성찰이래.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고 추상적 대상을 사물에 빗대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냐. 군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뜻을 정성되게 한다는 건데 그것과 유교의 8가지 윤리가 팔떡문이라는 것과 성의관이라는 것에 각각 비유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군자의 마음가짐과 유교의 8가지 윤리는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 추상적 대상에 해당돼. 하지만 가상의 사물, 내가 지어낸 거야. 왜냐면 실제로 성의관과 팔떡문이라는 건물이 없거든요. 거기에 관문에 비유하고 있어. 아울러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화자의 포부 있잖아. 그것이 원관념이고 가상의 배인 제세주에 빗댔으니까 여기가 보조관념이고 비유적인 표현, 은유라는 거지. 화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나 표현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어. 당연히 주제도 알려줬고요. 이걸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1번. 값주고 닦을 줄 아는 명경의 마음을 빗댔다? 그러면 마음이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이라는 소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명덕이라는 시어로 따로 나와서 이 명권과 명덕 사이에 대비를 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 정답은 1번. 자, 2번. 자기 수양에 소홀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안타까움 드러내는 경우 있었죠. 자, 그 다음 팔떡문을 통해서 유교의 8가지 윤리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행인이 오도가도 안 한다.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이 팔떡인데 이것이 외면받는 세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번 제세주를 강가에 버린 그 사공에 빗대어서 그럼 맞죠? 보기에 나왔던 얘기니까 세상을 구제하려는 포부라고 하는 것에 이게 제세주였잖아. 그걸 버렸다는 거니까 걔를 이루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1번이 좀 틀렸던 이유는 아마 명경과 명덕의 의미를 엄밀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고 보기를 볼 때 보기를 구조화하지 않고 원관념, 보조관념에 소홀하게 봤더라면 나머지 선택지를 찍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댄동어미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다 수필 요 두 작품에 대한 보기가 함께 나와 있어. 대상에서 비롯하는 근심과 기쁨은 내가 겪는 일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 다에서 글쓴이는 근심과 기쁨도 역시나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혜를 추구하려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면 안 돼. 하지만 자신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눈도 별일이고 귀도 별일이다라고 했잖아요. 대상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보기에도 있었고 지문 내용과도 연결되죠. 마음만 태평하면 고생이 없다. 그러면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나의 안, 내면에서 비롯된다. 보기에도 있고 지문과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선택지. 군자가 군자라고 하면 기뻐하지만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하면 근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에서까지는 인용이야. 그런지 확인해줘야 돼. 근데 그랬어. 타인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4번.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 된다까지 맞지 얘들아?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기는 생각이 보기에 나와 있어. 근데 그 보기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하지만 이후의 부분이 해당 내용에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화자가 이 앞에 지문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건 맞지만 지금 인용한 부분은 후반부야.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겨들 필요가 있다. 분별해서 걸러들일 필요가 있다. 정답은 4번. 적절하지 못하겠죠? 만약에 뒤의 내용을 살릴 것이라면 앞에는 작품 전반부를 인용했어야 됐고, 또는 인용 부분을 살릴 거면 뒤에 언급되는 내용은 보기의 후반부, 타인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가려서 받아들여라, 또는 자신의 실상은 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 보기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했어야 됐죠. 그래서 작품이 있고 보기가 있을 때 작품의 전반부는 보기의 전반부랑 연결되고 작품의 후반부는 보기의 후반부랑 연결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연결해 놓았으니까 오답이 되겠죠. 자, 5번. 근본은 나에게 있으므로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 라고 했죠.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보기에도 나와 있었고, 힘쓰는 것은 군자가 되는 방향으로, 소인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힘쓰는 것을 의미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문학이 뒤쪽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적용하는 연습이 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학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답률 12위 기록했는데요. 소설이에요. 자, 이 소설이 조금 인물 관계도가 복잡합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성우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서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기막모는 해방 후 크게 출세한다. 자, 카네야마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과 부인 사이에서 김항모라는 사람이 아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딸 윤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딸이니까 이 사람도 결혼을 했겠지, 누군가와. 근데 이 사이에서 윤주니까 김윤주일 거야,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근데 이 김윤주가 있고, 그리고 성우의 할아버지가 있다 했으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겠죠. 그 사이에서 성우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있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있겠지. 그 사이에서 성우가 나온 거야. 얘는 무슨 성우인지 지금 몰라. 근데 둘이 이렇게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아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성우 아버지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성우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겠지? 근데 그 사람이 카네야마에 의해서 죽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 윤주와 성우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우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왼수의 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외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약혼식을 찬성하고 반대하니까. 그리고 보기에 읽었다시피 왜 이 아버지가 약혼을 몰래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선생인데 교장이 되고 싶어. 그런데 김학모는 교육감이야. 그래서 이 친일 집안이잖아요. 카네야마가 친일 인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김학모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해. 우리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해야 되나? 자,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 성우의 말이겠지. 왜냐면 할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상황이 앞에 나왔으니까. 약혼식 올리러 갑니다 하고 외장 고래고래 소문내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조용히 해 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하겠지. 너의 어머니만 집에 있으라고 하고 우리만 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네. 성우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어.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김학모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성우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자기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 사돈이 될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 때문에 약혼을 허락한다고 치자. 그럼 김학모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자기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할까? 자기네 집안이 친일 집안이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애국자 집안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내용 이제 보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모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 생략된 줄거리 있을 거야.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수모를 겪고도 아내 쪽에서도 여자 쪽에서도 반대가 없고, 또 본인도 할아버지는 반대하지만 아버지는 또 찬성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인물은 혼란을 느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인칭 전지도 작가 시점이야. 왜냐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질 않는데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읽고 있기 때문이지. 자, 계속 가볼게. 김 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라고 할 때 김학모라는 사람이 이제 국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되고 싶은 사람인 거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이 어떻게 나겠는가? 여기서 알 수 있어. 김학모가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동기야 이제 집안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친일을 무마하려는 거겠지만 결국에 약혼식을 없지 않으려는 것은 체면 때문이구나. 자기의 딸을 정말 사랑해서라든가 자기의 사위될 사람을 인간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성우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자, 내일 12시 그대로다. 약혼식이죠. 일찍 와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어. 성우는 뚝배기로 개패듯 했던 직유법,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뭐 반대했겠지. 집에 오셔서 귓가에 살아왔다. 그런데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 그럼 아까 이 수모가 무엇이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기 딸이 반대당하는 것에 대한 수모인 거지.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친일을 했네요.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우는 이 사람의 결국 체면 때문이었어? 라고 하는 계산적인 태도 있지. 여기에 허탈함을 느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허탈한 기분이었어. 그럼 장인어른 될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이 지금 없는 상태지. 자, 그러니까 3.1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나 보네, 김학모 씨가. 그때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걔가 성우의 추측이야. 성우가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친일에 대해서 반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어때? 두고 보자, 요놈들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인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장인을 친일을 하기는 했지만 반성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약혼식을 없지 않는 이유가 체면과 소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수모까지도 겪고 나서 식을 올리겠다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정내미가 뚝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성우는 병원으로 가면서 어째야 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결혼한다는 거, 약혼한다는 거 끔찍해. 하지만 내가 안 가면, 노쇼를 하면 아버지 체면은 어떡해 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어요. 성우는 밤새 잠을 설쳤어.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이제 약혼식 당일이에요. 오늘 무슨 일 없느냐? 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을 해놓고도 눈치를 챈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 아무 일도 없어? 예, 없습니다. 겁먹은 얼굴로 대답을 해. 자, 성우는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그럼 잘 됐다. 오늘이 동국 영감의 탈상이다. 탈상이 뭐냐면 3년상을 치렀잖아, 우리가 예전에. 3년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탈상이라고 해. 이제 상복을 벗는 거죠.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성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몰래 약혼식 가야 되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호로 돌아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고. 이런 거 이제 지켜야 돼요. 자,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부치나 그러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지. 작년에도 그만 일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조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인 거야. 그래서 가야 된대. 성우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어. 거기까지는 먼 거야. 그 묘지가. 하루길이 빠듯했어. 그러니까 약혼을 못해.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랬어서 전화를 했더니 차 보내준다고 했다. 편하게 갔다 올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성우 아버지는 식은땀이다. 왜냐면 자기가 약혼을 시켜야 자기가 교장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성우 아버지도 속물적인 사람이지. 거기까지라면 조금 무슨 일인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듯한 핑계가 잡히지 않아. 친구는 다음에 만나도 될 거 아니냐? 노기가 서려 있었어. 그것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나서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고 모른 척 앉아 있었어. 그러자 아버지가 아마 상호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뭐? 하면서 발끈하는 거지.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원래 할아버지가 반대하긴 했지만 기존에 약혼식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잖아.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중요한 일을 또 잡아놨냐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이거는 추측일 뿐이야. 인물의 추측.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와. 그래서 차가 온 거죠. 성우 너나 가자. 원래는 아버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성우만 가자 해가지고 퇴근해서 일어나.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밀 약혼식에 이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색이 되었어. 그러나 성우는 할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했어. 얘들아, 척이야. 3인칭 전조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 이긴 척 가는 게 아니라 성우도 가고 싶은 거야. 따라가고 싶은 거야. 앞장을 섰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야 나 좀 보자 하면서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불러. 내외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너무도 환하게 내비치고 있어. 표정이 티가 나. 어머니가 성우를 한쪽으로 끌어서 뭐라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어. 컴 하면서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어머니가 찔끔했다. 성우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끌어당긴 게 아니야. 성우의 자력으로 간 거예요.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앉으며 쾅 문을 닫았다. 부부는 멍청하게 서 있고 차는 부르르 떠났다. 차가 시내를 달리는데 몇 사람의 영상이 얽혔다. 그러니까 떠올랐다는 거야. 시내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뭐 아마도 자기의 그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김윤주라든가 장인어른이라든가 뭐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싱싱 달려. 성우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여태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아서 해방감을 느껴. 내 판단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할아버지 말대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동곡 영감님의 탈상에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우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 그러니까 여러 하객들로 왔어야 될 증인으로 참석했어야 될 그 약혼식의 사람들이 형님 동생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어. 영상이 보인다는 거지. 제목이 도깨비 잔치야. 보기에서 봤다시피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의식과 이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고위 인사가 많이 모인 자리라서 아부와 아첨과 네트워킹을 하겠어요. 그거를 떠올려. 그 요란스러운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어서 자기 꼴을 상상해봤더니 끔찍해.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엉뚱한 영상이 하나 떠올라.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탈상을 하러 가는 동곡 할아버지였어. 동곡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육사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갈매나무처럼 고고하고 정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필이면 여러 시 중에서 독립투사의 시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이 동곡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같은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자기는 친일 집안에 장가갈 뻔한 거잖아. 성우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립고 이런 생각에 조용히 옷깃을 이제 여미면서 예의를 이제 갖추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만 볼게요. 미음은 아버지가 리을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가 일의 종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리을을 보시면 동공영가 탈상이다 라는 말이고 미음은 아버지가 핑계를 댈 때 그럴듯한 핑계가 없어서 아무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둘러댄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요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스케줄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말이지 동공영가 할아버지 탈상이 못이 중한디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현대소설이나 뒤에 이제 나오는 갈래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운문, 시가복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으니까 아마 타임어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가의 시의 화자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주제의식을 이끌어내기도 한대. 자, 화자가 하는 이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 대상에서 주제의식을 이끌어내고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삶의 가치 또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거나 또는 당대의 사회나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 주제의식이라는 거야. 주제의식은 이런 게 긍정적이다 내지는 이런 게 부정적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화자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후미, 촉 또는 공감각과 같은 감각적인 시어를 쓰거나, 특정한 문장 형식을 쓰거나,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장을 서로 다른 행에 걸치게 하는 행간 걸침의 기법을 쓰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역할보다 주제를 제시한다. 화자가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 기법 4개가 나와 있지. 그럼 우린 시를 읽으면서 감각, 문장 형식, 의인법, 행간 걸침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나지문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필라멘트라고 돼 있어.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란 뜻이야.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대가 제목에 나와 있는 필라멘트야. 근데 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청자를 부를 때 쓰는 2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 기법이 바로 의인법이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 필라멘트라는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타협을 하지 않았다,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협이라고는 몰랐다.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없는 우윳빛, 유리공 속의 불투명이, 자, 여기가 전구적, 비유적 표현이지. 깊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꼿꼿했대. 이 그가 이제 필라멘트지. 이 사람 특징, 꼿꼿하고 흩어지지 않았대요. 몰라, 부딪혀 깨어질만 깨어질까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거야. 굉장히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변절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한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처럼 직유법이네요. 여기서 묶어서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이 필라멘트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을 하는 선비와 같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육사의 청포도에 나오는 나그네랑 유사한 거야. 그런 사람처럼 동곡 할아버지랑 유사한 거지.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있는 그의 정신은 빛난다. 태도 어때? 예찬적 태도. 그를 왜 예찬해? 굽히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타협을 안 해. 꼿꼿함을 유지하기 때문이야. 계속 읽어볼게. 여린 몸집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 온갖 협장, 거짓으로 꾸며내는 그 시대 있지. 이것을 다 감당해내며 비 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시공간적 배경.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다. 그러니까 전구의 필라멘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눈빛이라고 의인화시킨 거죠.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일순. 그러면 전압이 너무 세게 걸리거나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구 아래라는 게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필라멘트 끊어지겠지. 녹겠지, 얘들아. 그의 몸을 끊어서까지 희생,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다. 지금 세상은 어둡고 한 점 별이라는 것도 없는 상태야. 부정적 현실 상황. 그런데 진공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너를 생각한다. 예찬적 태도, 추모,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나지문이었어.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표현 기법, 감각적인 시어 많이 썼죠. 그리고 의인법 쓰고 있었죠. 그러면 나지문에는 특정한 문장 형식이나 서로 다른 행에 행간 걸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계속 가볼게요. 다지문. 이 문제의 마지막 느림보호라고 하는 연작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걷질 않습니다. 내쳐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입니다.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하나의 문장이지. 산책은 아니, 산책만이 여기 행간 걸침 쓰였네요. 두 눈과 길을 열어준다는 비밀을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지. 도시는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회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화자가 산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왜? 두 눈과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어떠냐? 이 느슨함과 여유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빠르게 달리게 만들거나 쓰러지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산책을 회방을 놓는데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끊어줘. 느림보는 산책하는 사람이지? 제목에도 나와 있지.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린대. 도시의 리듬 자체가 빠르잖아,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면 나약하거나 도태된 사람 취급을 받기가 쉽죠.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 하는 거 필요한 사색이라고 하자는 생각해. 하지만 그러다가는 이 도시에 당하고 만다.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다. 은유법. 도시는 묘지다라고 산책이 없어진, 여유가 없어진 현대사회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행간걸침 받고 계속해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지금 나와 있죠. 뭐뭐 하지요 라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뭐 하지 않으려 합니다.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기억을 중심으로 나다를 이해해 보아라. 아까 우리 봤던 밑줄 표현기법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각적 이미지 대비 있죠? 밝음과 어두움 같은 것들. 근데 이 부분은 있지만 대상의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면은 서술어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상은 마지막 줄에 얘기하는 거야. 시행하고는 달라. 대상에 대한 태도 뭐 볼 필요 없죠? 한 문장의 중간에서 행을 나눴다. 행간걸침. 그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요. 앞에 오는 것을 강조하게 만들어. 원래는 이렇게 뒤쪽에 있었어야 하는 것을 행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앞쪽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훨씬 더 주목받는 효과가 있어. 나와 나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해서 라고 했어. 존댓말을 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존댓말을 쓰지만은 다는 존댓말을 쓰지 않고 있어. 그 다음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나에는 있지만 다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4번 문제도 이어서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앞에서 우리 좀 살펴보면은 자, A라고 하는 것은 눈빛이고요. 그 필라멘트의 눈빛.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산책이죠. 그러면 이 눈빛은 현실을 감당하려는 태도를 우국지사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직면하고 감당한다. 적절하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야. 산책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도시가 그걸 금지하고 있다고 했고 화자의 내적 성숙과는 둘 다 무관하고요. 오히려 B는 화자의 성숙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봐야 되겠지? A, 긍정적인 의미니까 소통방해 의미 없고요. B, 화자와 세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긍정적인 의미는 맞지만 산책을 해야만 소통할 수 있다? 해석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화자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게 된 원인, 자신의 한계에 대한 언급 없이 필라멘트만 관찰하고 예찬하고 있었고요. 화자가 현실에 순응한 결과 순응했으면 산책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45번 문항 보겠습니다.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아까 비문학 지문 나왔고 작품 2개 나왔지? 정답만 좀 볼게요. 다의 도시를 거대한 묘지로 표현한 것에서 끊어주자. 은유법 쓰였지? 여기까지 맞아.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휴식이 없고 느린 것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여유가 없는 삶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비판하고 질타한 거지. 너와 내가 함께 산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주의를 풍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기법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 주제의식을 잘 이해했니? 라는 내용이야. 나 지문은 현실을 부정적이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또 현실 세계가 부정적이니까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런 주제의식이 나올 수 있었겠지. 반면에 다 같은 경우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도시 문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5번의 내용은 잘못된 주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내신 잘 준비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또 내신 문학 강좌 그리고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